오늘 이어서 이제 조별로 팀 프로젝트 발표 자료 준비한 거 발표 시작할 건데 아직 그 학우분들이 지금 안 오신 분들이 조금 있어서 한 1분 정도만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표 이제 바로 네. 우선 지난 발표 시간에 그 학생분들 발표 자료가 너무 좋아서 이번 자료도 발표로 수업을 진행될 거고요. 오늘 발표조 순서는 14조, 16조, 22조, 그 다음에 5조, 12조, 17조 이렇게까지 진행됩니다. 6조입니다. 우선 14조는 발표자가 최용철 씨인데 이분에게 호스트 넘기고 그리고 화면 공유로 발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는 분은 가급적 이제 질의응답도 답변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화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AI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된 최용철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가 진행될 것이고, 이제 전반적으로 AI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실제 적용 사례 2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 방식으로 AI가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 미래 예측 유지는 실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용해서 부품 보수 아니면 소비되는 전력 그런 것 등을 다 미리 예측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인데 저희 조는 제품 개발과 인간 로봇 협업에 관련하여서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에 관련된 AI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란 어떤 공학적 조건들을 주어 AI에 주면 이제 알아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는 AI인데, 그래서 예로 들면 옆에 이런 빨간색 점들 하나가 각각 생성된 디자인을 상징하는데 바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 바퀴를 보면 공학적 조건을 제일 잘 만족시키는데 이제 가격은 또 제일 비싼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크라이테리아로 생성된 디자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첫 번째는 생성된 디자인이 얼마나 새롭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학적 조건을 잘 만족시켰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제품을 생성할 때 소모되는 그 가격은 적절한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엔지니어가 알아서 평가를 내리는 방식이지만 그 디자인 자체는 이제 알고리즘이 알아서 생성해주는 그런 AI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총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GAN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GAN 알고리즘은 2가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네트워크인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는 디자인을 생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네트워크인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네트워크는 이 생성된 디자인을 평가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해서 굉장히 빠른 머신러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알고리즘인데, 사진 생성을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을 생성하려고 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사람 얼굴이 이 제너레이티브 네트워크에 이 트레이닝 셋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GN 네트워크가 처음에 그 사진을 생성하면 보다시피 맨 왼쪽 확률 분포도를 보면 그 트레이닝 셋의 확률 분포도랑 잘 일치 안 합니다. 근데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점점 일치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오른쪽 그 사람 얼굴을 생성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AI가 알아서 생성해낸 사람 얼굴입니다. 그 두 번째는 공학적 디자인에 좀 더 중점을 맞춘 알고리즘인데, 이 같은 공학적 그 성능을 가진 제품을 좀 더 적은 제품을 사용하여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다시피 처음에는 이렇게 이 부품이 점점 57%까지 줄여진 볼륨으로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사용한 적용 사례는 제너럴 모터스에서 사용된 뒷좌석 받침차는 부품인데, 이 안전벨트를 고정시켜주는 부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8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한 가지 부품으로 다 합쳐져서 더 좋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 그래서 이 중 하나를 잘 선택해서 보니까 40% 가볍고 20% 강도가 높은 뒷좌석 받침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할 주제는 산업용 로봇이고 발표자 장상수입니다. 현대의 공장의 많은 부분에서 로봇이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용접, 도색, 조립, 해체와 같이 큰 힘이 드는 작업 혹은 반도체 회로 인쇄와 같이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에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로봇은 무게가 무겁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서 안전을 위해 작업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사용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설명이고, 이제 인공지능에서 적용 사례로 2가지가 있는데, 효율적인 경로 설계와 인간 로봇 협업 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겠어요? 먼저 효율적인 경로 설계에 사용되는 AI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I가 경로를 결정하기 이전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를 수집하기 위한 연습 경로들을 먼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로들을 쭉 따라가면서 동시에 로봇 관절에서 측정된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운동 정보와 함께 전산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AI가 어떤 움직임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비교하면서 효율성에 대하여 학습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전 작업이고, 이후에 로봇이 예를 들어 자동차를 조립하라와 같은 명령을 받게 되면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정보들을 통해 AI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하고 로봇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로봇은 명령을 받은 후 자동차를 조립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I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경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AI의 적용 사례로 작업자와 로봇의 협업 모델입니다. 먼저 주제에 관한 개념도인데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좌측부터 우측까지 산업용 로봇의 발달 과정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협업하는 정도가 늘어납니다. 제가 설명드릴 단계는 H로 작업자와 로봇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생산 공정을 이룹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준의 적용 사례로 카카와 엘레펀트 로보틱스에 AI가 적용되어 작업자와 산업용 로봇이 서로 협업하는 모델을 보여줍니다. 좌측 사진에서는 여러 센서를 이용하여 작업자의 손이 들어오면 이를 감지하여 운동 경로를 변경해 작업자의 안정을 보장하는 로봇을 보여주고, 우측 사진은 생산 공정에서 작업자와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협업 모델의 개략적인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로봇들은 사람이 작업자가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는 작업을 완전히 멈추는 특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머신러닝이 적용된 AI를 사용하면 안전을 확보하면서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로봇 근처에 사람이 다가갔을 때 AI가 사람을 인식하여 공간을 구분하고 로봇이 운동 경로를 자율적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자를 인식하고 경로를 변경하는 의사결정은 주변 작업자의 위치에 따라 매시간 즉각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스스로 경로를 변경하는 AI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봇이 안전거리를 설정하는 식은 아래 나타나 있는 ISO TS 15066의 식과 같고 로봇의 재원 등이 고려되어 있고 또한 작업자의 속도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이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작업자 주변의 이전 그림에 나타났듯이 벽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로봇은 이 벽을 통과하지 않는 최단 경로를 시행착오를 통해 설정하고 추가적으로 작업자의 근처에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우선 그 질문이나 혹시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학우분들은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하정우 씨가 자료를 어떻게 찾았는지 여쭤봐도 되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혹시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자료들이 다 여기 보시면 이 밑에 레퍼런스 있어가지고 여기 레퍼런스 보시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 네, 그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다음 조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조는 16조고요. 16조 발표자는 심재영 씨입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생산 공정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초반 발표를 맡은 2017-1837 김진우입니다. 네, 저희는 1. 인공지능이란 2. 품질 관리, 3. 스마트 팩토리, 4. 주조 공정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네, 인공지능이란 다음이요. 인간의 학습, 추론,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의미합니다.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머신러닝은 이러한 인간의 인지 능력을 AI 모델이 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직접 규칙을 찾아내어 학습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중에 또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종류로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구현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이요. 인공지능의 예시로는 이제 2016년 이세돌 기사와 바둑을 둔 알파고, 그리고 현재도 계속 연구 중인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본래 인간의 인지 능력을 이용해서 수행해야 했던 일을 컴퓨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노동력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의 분류, 이미지가 어떤 걸 찍고 있는지 그런 거 분류, 사용자에 따른 제품 추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딥러닝. 인간의 뇌는 신경세포 뉴런 다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뉴런의 가지 돌기에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 크기의 합이 임계치 이상이라면 다음 뉴런으로 신호가 전파됩니다. 이러한 뉴런의 구조와 동작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각각의 신경 자극이 최종 뉴런의 출력값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학습합니다.
실제 뇌세포처럼 여러 개의 뉴런을 이렇게 층으로 쌓으면 심층 신경망이 되고 이것을 이제 많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는 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다음이요. 인공지능의 활용 예시. 2020년 계명대학교에서는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한 용접 품질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폴리머 소재의 폴리카보네이트와 아세테이트를 용접한 결과 비드의 형상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용접의 품질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매틀랩에서 딥러닝 툴박스와 패러렐 컴퓨팅 툴박스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이미지 데이터 중 80%는 학습에 사용하고 20%로 검증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품질 관리. 다음이요. 품질 관리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예시로 어떤 연구가 있는데 2021년 2월에 한국정보통신학회 논문지에 발표된 인공지능 기반 조선해양 용접 품질 정보 관리 및 결함 검사 플랫폼 개발에서는 기존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던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검사 RT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수행하려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RT 필름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AI들을 학습시키고 마지막에 검증 작업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RT 필름 이미지화, 그리고 그 이미지의 상태를 판독하는 판독 알고리즘, 그리고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서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이요. 왼쪽 그림은 이제 그 RT 필름을 이렇게 직접 기계로 스캔해서 그 스캔한 거를 보는 소프트웨어이고, 오른쪽은 뭐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버 플랫폼 컴퓨터입니다. 다양한 설비로 이 시스템이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이요. 대형 조선소 D사 및 S사, 중형 조선소 D사,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었는데, 에서 결함이 있는 RT 필름 총 626장을 지원받아 학습과 검증에 사용하였고, 학습이 완료된 AI 모델은 용접 결함 중 하나인 기공을 97%의 확률로 찾아냈다고 결론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포스코에서 스마트 팩토리 현황과 인공지능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철강 공정은 크게 제선, 제강, 연주, 압연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공정은 고로에서 철광석을 녹이는 과정이 제선과 롤러를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압연 과정입니다.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기존에는 정형 데이터만 이제 데이터가 됐다가 그 다음에 조금 고도화되면서 영상이나 사진 같은 이제 비정형 데이터도 데이터가 되면서 다양한 정보를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학습한 후에 그 다음에 모델에 적용을 해서 공정에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와 영상, 사진을 종합적으로 사람이 판단을 해서 수동으로 운전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데이터들을 AI에 학습을 시킨 후 고로 공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풍온이나 풍량, 산소량, 조습 등을 이제 인공지능이 직접 자동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수가 있고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딥러닝을 통해서 공정을 처리한 거고, 결과로는 이제 고론의 온도 편차인 노열을 사람이 운전했을 보다 약 18% 줄일 수 있었고, 고로의 조업 상황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로에서 녹인 샘물인 용선을 연간 약 85,000톤 더 생산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 1시간 후 용선 온도 예측이 잘 AI가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압연계에도 마찬가지로 기존에서 사람이 직접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자동 제어를 하는 쪽으로 가동을 했는데, 그 결과 수동운전 대비 판파단이 약 80%가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운전 후에 형상품질 평가 결과가 사람이 했을 때보다 AI가 월등히 높게 평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조공장과 관련된 것들인데, 사실 그렇게 막 큰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네, 볼 거는 합금의 조성비 예측과 그 다음에 다이캐스팅의 이제 모델링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합금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조성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서로 다른 조성비를 가진 AI, SI 합금을 이제 주요 시편을 준비한 후에 각 시편의 단면 이미지를 길게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설계한 후에 이를 이용하여 각 새로운 시편의 합금 조성비를 알아낼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서로 냉각 정보가 다른 시편을 얻기 위해서 폭이 다른 계단형 주형을 사용해서 서로 다른 시편들을 얻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AI에 학습시킬 자료인데 이제 1%부터 10%까지 1% 간격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듭니다. 학습 데이터의 이미지를 만들 때는 시편을 이제 미세 연마 후에 이제 켈러시약으로 애칭 그러니까 부식시킨 후의 사진들을 AI에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AI 학습시킨 결과를 봤을 때 각각 한 2,000번, 4,000번, 6,000번, 8,000번, 10,000번 이렇게 트레이닝 스텝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를 보시면 내가 8%의 SI를 함유한 합금을 봤을 때 2% 정도 학습시켰을 때는 8%와 비슷하다라고 예측한 유사도 60%이기도 하고 그다음 4%랑 비슷하다라고 대답을 조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횟수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8%짜리는 점점점 8%와 유사하다고 이제 인공지능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조성들의 유사도를 가중치를 고려해서 SI 평균 함량을 계산을 하고 이를 더 학습시켰을 때 여러 번 학습시킬수록 SI 함량을 더 정확히 예측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맨 처음에 10%를 예측하라고 인공지능에게 물어봤을 때 처음에는 7%라고 대답을 하다가 점점 이제 학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10%를 정확히 정상 궤도인 10%로 예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이캐스팅에 적용된 건데 다이캐스팅이랑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이제 용탕을 압력으로 금형 공동부에 주입하는 주조법입니다. 여기서 다이캐스팅을 할 때 이제 공정의 변수들로 하여금 이제 뭐 속도 넣는 이제 샷 벨러시티나 아니면 프레셔나 아니면은 페이스 체인지 오버 포인트나 아니면 홀딩 타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표면 러프니스나 아니면은 하드니스나 혹은 다공성 이런 기공이 생기는 것들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했던 이런 인풋을 가지고 아웃풋을 예측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반대로 아웃풋을 가지고 인풋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연구에 사용되는 테스트 케이스고 각각 테스트 케이스가 이제 실제 케이스인 거고 이제 이 실제 테스트와 얼마만큼의 편차를 가진지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기존 모델이었던 CCD라는 모델이 있고 아까 앞서 썼던 BPNN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을 때 기존 모델의 CCD는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 정도의 편차를 보였다면은 새로 여기에서 사용한 BPNN이라는 모델 자체는 편차가 이 정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니스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다공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결과를 보고 앞에 있던 원인 변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surface roughness랑 hardness랑 이제 porosity 같은 경우에는 평균 편차가 이제 4.37 정도 났었고 그다음에 반대로 했을 때 얘네들의 평균 편차는 약 8.09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조금 더 고도화되고 정교해진다면은 보다 더 정확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이렇게 되고 이상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따로 없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조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22조가 다음 발표조고요. 22조 발표자는 신동진 씨인데, 네, 교수님께서 참고 문헌을 잘 활용해서 발표 내용을 준비한 걸로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우선은 신동진 씨한테 이제 호스트 넘겨서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은 22조 김다인신 동진입니다. 저희 조의 전체 챕터로는 4차 산업혁명, AI 테크놀로지, 스마트 팩토리, AI 인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혁명의 역사로는 증기기관으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에서 시작하여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통해 실제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장의 변화를 말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에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 있고 오른쪽 표와 그래프를 보시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작동 원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람과 사물 간 상호작용에 따른 데이터가 인공지능화되어 모든 산업에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이 다시 데이터로 축적돼 순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그러한 만큼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며 순환 속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빨라질 전망입니다. 두 번째 챕터인 AI 테크놀로지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 머신러닝 개요, 딥러닝과 그 응용, 그리고 딥러닝과 스마트 팩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있는데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인공지능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방법으로 사람이 학습하듯이 컴퓨터에도 데이터들을 줘서 학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을 얻어내게 하는 분야입니다. 딥러닝은 인간의 뉴런과 비슷한 인공신경망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로 컴퓨터가 마치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여기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딥러닝은 알고리즘이 자체 신경망을 통하여 예측의 정확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만 머신러닝은 알고리즘이 부정확한 예측을 반환하면 엔지니어가 개입하여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이를 통해 입력과 출력 사이의 대응 관계, 규칙성 등을 학습하여 얼굴 또는 음성 인식, 정보 검색,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활용됩니다. 딥러닝의 기술 발전에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활용, 빅데이터의 이용, GPU 활용 및 분산 병렬 연산을 통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중심 잡고 있습니다. 딥러닝의 응용 분야에는 빅데이터, 딥러닝 알고리즘, 음향, 음파 분석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오른쪽 사진은 딥러닝을 이용하여 픽셀을 고쳐서 고화질로 만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챕터인 스마트 팩토리는 스마트 팩토리의 정의, 기대 효과,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의 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센서가 설치되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되어 공장 내 모든 상황들이 일목요연하게 보여지고 이를 분석해 목적된 바에 따라 스스로 제어되는 공장을 말합니다. 스마트 팩토리의 단계에는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부분적 표준화 및 데이터 관리가 가능하고 두 번째 단계에선 생산 정보의 실시간 모니터링, 세 번째 단계에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제어가 가능해지고 네 번째 단계에선 공정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대응이 가능해지며 마지막 단계에선 모니터링, 제어, 최적화가 자율로 진행되어 자율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 팩토리 도입 시 기대 효과로는 제품 기획 설계 단계에서는 기간 단축, 맞춤형 제품 개발, 생산 단계에서는 다품종 대량 생산, 에너지 설비율 증가, 유통 판매 단계에서는 재고 비용 감소 등 제품의 기획부터 판매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최소 비용과 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공장에서 수집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의사결정하는 데이터 기반의 공장 운영 체계를 갖추어 생산 현장에서는 발생하는 현상, 문제들의 상관관계를 얻어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원인을 몰랐던 돌발 장애, 품질 불량 등의 원인을 알아내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와 공장 자동화의 차이 중에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적 부분으로는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에 관련된 조달, 물류, 소비자 등 객체가 존재합니다. 이 객체에 각각 지능을 부여하고 이를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연결, 수집, 분석하는 공장입니다. 반면에 공장 자동화는 컴퓨터와 로봇과 같은 장비를 이용해 공장 전체의 무인화 및 생산 과정의 자동화를 만드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 다음 챕터부터는 다음 발표자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챕터 4인 AI in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AI in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그 상용화, 응용, 딥러닝 기반 알고리즘,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제시한 예측화 설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AI in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따로 단계가 있는데요. 기초 단계에서는 생산 실적 정보 자동 집계를 자재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부분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초적인 단계로 여기서는 AI 기술이 따로 활용되지 않지만 중간 단계로 올라갈수록 데이터 기반 인공지능과 룰 기반 인공지능을 도입해 더 고도화된 공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최상의 고도화 단계에서는 스스로 판단하는 자율 운영 지능형 설비 및 시스템, 전 제조 과정의 통합 운영 등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고 운영하는 공장, 그리고 AI 팩토리가 최대화로 활용된 공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AI인 스마트 팩토리에서 그 설비, 공정, 제어에서 생산 및 품질 비용 저감으로 수익 증대에 기여할 수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설비와 공정, 제어에서 딥러닝 신경망으로 합숙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와 유사한 알고리즘을 C코드로 직접 작성해서 공장이 스스로 돌아가고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코드로 작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스마트 팩토리의 상용화로는 설비 관리, 생산 관리, 물류 관리, 에너지 관리, 품질 관리 등이 있는데요. 이는 빅데이터와 AI, IT 기술의 도입, 그리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공장 자동화 시뮬레이션 기술의 도입으로 더 상용화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스마트 팩토리의 응용으로는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위한 공장 예지 진단 기술 개발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포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보팔을 기반으로 한 설비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바로 담당자에게 알리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딥러닝 신경망으로 합습해서 그 로보팔의 오차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러한 시스템은 로보팔을 저희가 기구학에서 배우는 것처럼 X축, Y축, Z축으로 나누어서 각도와 그 영상의 조절을 감지하고 이것을 인공신경망으로 합숙한 기존 데이터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인공신경망에서 만약에 이 로보팔에 대한 오류나 오차가 발생 시 바로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빅데이터와 AI 그리고 센서 공학을 이용한 통합적인 기술 발달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시퀀스 투 시퀀스 시스템이라 부르는데요. 이러한 입력 정밀값과 출력 각도값을 관찰함으로써 결함을 탐지하고 이러한 앞으로 얼마나 고장날지 또 어떤 팔이 고장날지 예측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명용 장비들의 고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정확한 정비 스케줄링이 가능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그 진단 비용과 그 추가 비용을 미리 방지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별 시스템의 고장으로 전체 공정이 중단된 사태를 막아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러한 딥러닝 기반 결함 분류 알고리즘으로는 영상 데이터를 조도 그리고 로브팔의 각도와 조도를 맞추어 구성해 이런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거를 인공신경망으로 학습해 이미지 전처리, 결함 분류 모델, 그리고 결함 분류 결과를 출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저희가 처리하는지는 C++ 기반의 소스 코드도 작성할 수 있는데요. 결함 분류기의 속도 개선을 위해 C++ 기반의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이를 CPU 환경에서 결함 분류기에 최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GPU 가속화라는 것도 있는데요. GPU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결함 분류기를 개발하고 이러한 결함 분류기 처리 속도를 CPU에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 이미지를 통해서 이런 코드를 짜고 네트워크 시스템을 가속화함으로써 비용도 절감하고 공장의 자율 운영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다음 단계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찾은 오픈스택이라는 그 스크립트 언어로 작성한 그 공장 자동화에 기여하는 코드 중 하나인데요. 한번 보시면 지금 if else 그리고 그런 while문을 사용해서 공장 자동화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서버도 직접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 응용으로는 최종적으로는 데이터, 휴먼, 머신과 그런 세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데이터에선 데이터 인풋 입력받고 오토 코딩,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C++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 휴먼에서는 커스터마이징, 사람마다 개개인별로 맞춤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리모트 컨트롤, 저희 인간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머신에게 리모트 컨트롤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에서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스스로 자유로 운영하는 공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스마트 체인이라는 공장과 공장 간의 연계를 통해 공장과 공장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네, 그리고 저희가 예측과 설계를 한 바탕으로는 트윈 팩토리라는 그런 기술이 존재하는데요. 실제 공장을 바탕으로 가상의 공장의 데이터를 구현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측한 부분은 공장 조합원 간의 상호작용 동안 이 트윈이라는 체인 위에서 SNS 형식으로 가능하고 개개인의 데이터를 모아 인사 노무 관리에서 효율적인 조직도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이런 인사 노무 관리에 사용되는 조직도를 만드는 데 딥러닝 기술 또한 사용되고요. 그리고 공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품질, 수량 등을 예측하여 최적화된 양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통해 유지보수 일정을 계획하거나 필요한 부품 교체를 사전에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수리 비용을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매진말로는 변화한 4차 산업혁명 속에 떠오르는 AI 기술이 있고요. AI 기술에는 딥러닝, 머신러닝 등이 있으며 이 중 신경망을 이용한 딥러닝이 제조 분야에서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신 대로 C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GPU 같은 네트워크 서버를 더 빠르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측한 대로 SNS에서 개개인의 데이터를 모아 인사 조직도를 만드는 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가 대두되고 있으며 제조, 설비, 공정 등의 과정을 빅데이터로 학습해 자동화하여 진행하고 있고요. 로봇팔의 오류와 오차를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개별 시스템의 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진단 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IoT 등의 그런 기술, 저희가 설명한 기술의 도입을 통한 생산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저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봤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따로 질문이 없으면 5조로 발표 넘어가겠습니다. 5조 발표자는 장지환 씨입니다. 잠시만요.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PPT 자료를 모두 준비해 주셨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가 혹시 무슨 소리죠? 그림이나 아이콘 등에 대해서 말씀. 네, 저희가 모두 준비한 PPT입니다. 네, 훌륭하다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지환 씨의 5조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조 발표를 맡게 된 장지환입니다. 네, 저희 조는 초정밀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의 동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목차입니다. 먼저 초정밀 가공 시스템의 정의는 3축 이상 가공기로 1나노미터 이하의 가공 품질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된 가공 시스템을 일컫습니다.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의 정의는 2개 이상의 제조 공정을 이용해 각 공정의 장점을 극대화하거나 각기 다른 공정이 하나의 공정 영역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작용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앞서 말한 동시공정과 순차공정의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시공정의 예시로서는 LAM, 레이저 보조 가공이 있습니다. LAM은 일반적인 절삭 가공이 쉽지 않은 고경도 난삭 재료를 레이저 열연을 통해 예열하고 연화된 부위를 절삭하는 가공 방법입니다. 순차 공정의 예로는 적층 공정과 절삭 공정이 복합된 하이브리드 공작 기기가 있습니다. 적층 공정은 3D 프린터의 원리와 비슷하게 층층이 금속 재료를 쌓아 재료를 제작하는 공정이며 그 후 절삭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가공 방법입니다. 이러한 수정 및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는 이유는 빈번한 모델 변경에 대응할 수 있으며 원가 절감에 대한 고민과 숙련 기능자 부족으로 인한 고민을 해결 가능하고 공간이 크게 차지되는 신규 라인 증설을 억제할 수 있으며 제품 모델 다양화, 국내외 시장 경쟁력 증가를 위한 제품 개발 기간, 시작 기간, 비용 단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제품 설계 및 개발의 동시공학 추구가 가능하고 소요 비용 및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고 제품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는 수정 및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 및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의 다양한 관련 기술 중 큰 범위에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이 수정 및 가공기, 난삭제 가공 기술, 최소 윤활 가공, 동시 공정, 순차 공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정 및 가공기에 대한 기술들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유체 베어링 이송계, 회전계 제작 기술, 정밀도 보정 기술 등이 있으며 난삭제 가공 기술에는 가공 시 높은 온도로 인한 마모가 급격히 진행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신소재 코팅, 최적 공구 형상 등이 있습니다. 최소 윤활 가공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윤활유를 이용한 터닝, 밀링, 연삭 등 일반 절삭 가공을 일컫습니다.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의 분류로 동시공정과 순차공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 공정들의 조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매우 다양한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 추세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평균 약 15%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시장 추세 또한 연평균 2.35%의 성장률을 통해 크진 않지만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수정 및 가공 시스템의 연구개발 동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IT 부품 대응 고속 정밀 가공기는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모바일 기기의 특징상 대량 가공 생산 체제 시스템이 필요하며 자동차 부품 등에서도 경량 재질의 적용이 중요해졌으므로 고유 연고 정밀 가공 시스템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T 부품 대응 초정밀 가공기는 스마트폰 등의 카메라에 적용되는 렌즈 금형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초정밀 가공기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입니다. 일본, 미국 등의 선진 업체들은 IT 부품 가공에 특화된 양상형 초정밀 가공기를 개발하였다고 합니다. 신공구 개발로는 미국을 포함한 다양한 공구 업체에서 난삭제 가공을 위한 공구들을 개발 및 출시 중이며 국내에서는 대고텍 한국야금 등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연구 인력과 기술력 등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MQL 극소량 절삭유 가공은 극소량의 윤활유를 사용하여 가공 비용을 낮추고 공구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공 방식이며 나노 입자를 가공할 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나노 유체 극미량 절삭유 가공 방법이 최근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의 연구 개발 동향입니다. 우선 다양한 조합의 하이브리드 가공기들이 국내외로 연구 및 개발 중이며 특히 유럽의 공작기계 제조사들은 이러한 하이브리드화로 가공 프로세스의 통합으로 가공 시간의 단축과 고정 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발표 초반에 말씀드렸던 LAM 레이저 예열 가공은 고출력 레이저의 발전으로 고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미국 펄듀 대학에서는 세라믹과 티타늄 재료를 위한 LAM 공정 연구를 진행 중이고 국내에서는
기계연구원과 대학 및 아메코의 공동 연구로 레이저 복합 가공기를 출시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가공기를 이용한 적층 가공 공정 장비 개발은 가공하고자 하는 제품의 형상 복잡성이 클수록 적층 가공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전통 제조 공정보다 매우 저렴하게 되며 적용성이 매우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항공기 부품과 의료 부품, 금형 및 난삭성 재료를 사용하는 부품 등의 제작에 직접 적층 공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층 공정과 절삭 공정 복합 형태의 하이브리드 공작기 발전이 화두가 되는 중입니다. 하이브리드 가공 시스템에 대한 해외 기업들의 동향입니다. 일본의 경우 공작기계 기술력의 선두주자이며 여러 기업에서 관련 기술들을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중입니다. 미국은 로렌스 리버무어 국립연구실의 초정밀 가공기 연구 개발을 필두로 다수의 모듈 기업들이 활동 중이며, 유럽에서는 독일이 전통적인 초정밀 기술을 갖고 있고, 일본 외에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등이 활발하게 개발 및 연구 중입니다. 국내 기업 동향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절삭 공구 시장은 세계 10위권 밖에 머무르고 있으며, 공구 원자재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 원천 기술이 부족한 점이 있으므로 활발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기술 개발 현황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따로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다음 발표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12조가 다음 발표조고요. 12조 발표자는 박재석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이저 커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생산 공정 시간에 배웠다시피 이제 금속 가공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밀링을 비롯한 이런 기존 금속 가공은 효율이 낮다는, 그리고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커팅은 현재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고, 근데 이게 또 금속에 있어서 레이저 커팅은 한계가 있어서 두꺼운 금속을 가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레이저 커팅의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찾아보면서 어떤 한계를 극복한 레이저 커팅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레이저 커팅 시장 동향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경쟁 업체는 많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시장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 조사를 이렇게 했고요. 먼저 CO2 레이저 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제 기존에 그러니까 레이저 커팅하면 CO2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이 CO2 가스는 레이저 생산을 위한 매질인데 이게 방전관에 채워지고 고전압을 전극에 가하게 되면 이 방전관이 글로우 방전이 되면서 가스 분자들이 레이저를 방출하게 되는 원리로 레이저 커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레이저 커팅의 기본적인 이제 방법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CO2 가스가 원자 한 개가 추가돼서 안전된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 이게 이제 레이저 빔이 되고 이걸 이용해서 금속을 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레이저 커팅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실제 레이저 커팅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기존 레이저 커팅은
절삭하는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에너지 효율이 급감하고 또 에너지 효율이 증가할수록 절삭 단면 품질의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또 커팅 가스를 사용하면서 포커스 디아미터의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커팅 가스가 주는 간섭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이 커팅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조사한 커팅 방식입니다. 이 커팅 방식은 높은 절삭 속도를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데 먼저 에너지 효율 그리고 빔의 전달과 정밀도가 뛰어나고 유지 비용이 준수하고 또 금속 시트를 다듬을 때 높은 효율을 제공하고 또 이런 이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게 제작물이고 실제 기계 모습입니다. 기존 CO2 레이저 커팅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다이오드 레이저 커팅기입니다. DDL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적합한 새로운 시대의 레이저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다이오드를 직접 사용하는 기술이고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레이저의 효율이 매우 높고 자르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 다음에 DDR의 파장과 빔 형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절삭 품질이 매우 우수하고 또 다양한 재료를 자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재료를 가공할 수 있습니다. DDL의 구동 방식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커팅 가스를 사용한 이제 방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이 방식에 대한 특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빔 오실레이션 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존에 웰딩에서 쓰던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 이 레이저 빔이 주기적으로 편향되고 주어진 용접 속도를 통해 용접 경로를 따라 주기적으로 편향되는 원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레이저 빔 퓨전 커팅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 빔 오실레이션 커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형 빔의 진동을 사용하는 건데 주어진 전력에서 더 두꺼운 시편을 자를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빔 같은 경우에는 진동에서 절단 앞면의 형성과 경사가 이 진동의 진폭에 크게左右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꺼운 두께의 금속까지 절삭 가능하고 더 같은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더 두꺼운 플레이트를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꺼운 스테인레스 스틸에 사용 가능하고 높은 절삭 속도와 커프 폭의 강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동 변수랑 이제 그에 따른 최적화된 모델을 찾는 점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지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었고 MEMS 같은 미래 스캐닝 미러에 기반해야 늘어난 진동을 감당할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이 기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레이저 리모트 커팅입니다. 다음은 통상적인 레이저 커팅은 가스가 필요하지만 이 리모트 커팅이 가능하다면 더 이상 앞에서 언급했던 커팅 가스가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은 속도가 빠르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기존 가스를 이용한 방식에서 한계가 있었던 플라이 커팅이나 하이 다이나믹 월킹에서도 사용 가능할 수 있게 있다고 합니다. 또 CO2 가스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이렇게 기존의 방식은 변형을 일으키는데 이런 변형이 생기지 않는 등 좀 기존의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커팅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커팅 가스가 필요 없고 이 빔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커팅이 가능합니다. 특징은 수직적인 절삭면을 제공하고 또 벌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커팅 방식의 한계는 이제 500W 이상이 돼야지 절삭이 가능하고 초점 지름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또 현재까지 절삭 가능한 두께가 500 마이크로미터이고 이 이상의 절삭은 비용 효율을 급감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대비 비용 효율을 개선하지 않으면 실용화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특징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커팅은 작은 제품들의 생산 그리고 강도가 높은 재료들로 인한 비싼 펀칭 툴 비용 등등의 이런 기계에 대한 투자 저하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게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DDR 같은
식 제품들은 더 나은 김치경을 가지게 될 것이고 위와 같은 것들의 제어하는 자동 제어적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조사한 참고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참고 문헌들을 모두 살펴보셨나요? 참고 문헌 개수가 굉장히 많던데. 네, 다 그냥 이렇게 조사하면서 한 번씩 읽어보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참고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모두 다 쓰이진 않고 그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버리고 딱 필요한 부분만 참고문 그 조사한 프로젝트에 넣었습니다. 제가 발표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레이저 커팅 할 때 그 한 개의 플라이 커팅이라고 나오던데 플라이 커팅이 뭔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이민수 학우분이 네네,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조는 17조입니다. 17조의 정재현 씨가 발표자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화면 공유를 눌러야 돼. 지금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이게 컴퓨터 보안 자체 시스템으로 지연이 되고 있네요. 되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7조 발표 시작할게요. 네, 저희 주제는 기본적으로 AR, VR, 그리고 하이브리드 컴퓨팅이라는 데이터 처리 방식, 그리고 나노 기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AR과 VR의 생산 공정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AR, VR은 직접적인 생산 기술은 아니다 보니까 보통 교육이나 설계 목적으로 제조업에 활용되고 있고요. 일단 이 AR, VR의 적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온 리얼리티라는 VR 회사를 조사한 다음에 이온 리얼리티가 다른 제조업 회사들에게 제공해준 기술들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AR, VR을 도입한 회사들은 이 이온 리얼리티와 계약한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생산성이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으로 향상된 결과가 보였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VR 임업에 활용된 사례가 있는데요. 일단 유니도라는 미국 산업발전연합에서 거기서 공장들에서 목재를 쓰는 산업들이
그 목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살짝 남아프리카 개발회에 임업 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 VR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전기톱을 활용한 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되면 직원들이 다치고, 그리고 전기톱 개수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다 보니까 이 VR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인 효과와 안전성을 누렸고요. 두 번째 예시로서는 그 VR로 공업용 폐수 처리 교육 시스템이 있어요. 공장 자동화 회사인 페스토에서 도입했었는데, 일단은 요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인구 증가로 물 부족 현상이 많다 보니까 공장에서 직원 한 명의 실수로 물 한 번 잘못 냉각수나 이런 거 폐수 같은 거 잘못 틀려보내면 바로 다음날 뉴스에 나오고 그냥 벌금 엄청 때리기 맞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있는 교육도 VR로 처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이온 리얼리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실제 제조업 회사에서 도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AR 생산 조립 활용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유럽 제조업 쪽에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가 보통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만들게 되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생산품이고 어느 정도 비용이 생산 라인을 만드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은 일단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단순 품목만 대량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요즘에 트렌드가 또 온디맨드라고, 또 사람들이 매번 다르고 자신 개개인에게 커스텀화된 아이템을 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그냥 현대에서 파는 소나타가 아닌 뭔가 특별하게 제가 원하고 싶은 자동차를 만들고 싶을 때는 결국 그거에 대한 생산 라인을 만들기보다는 결국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생산 조립을 의존하게 되려면은 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이때 VR, AR로 교육을 확실하게 시키면은 인기 대량 생산 품목만 아닌 비인기 소량 커스터마이즈 품목까지 조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VR 금속 공정 교육이 있어요. VR 금속 공정 교육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금속 공정이 사람이 배우기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공정이라고 해요. 프랑스 산업연합 유임에서 활용한 케이스인데요. 일단 금속 공정은 다양한 케이스에 걸맞는 다양한 종류의 도구들과 기술 숙달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재료들, 장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매번 그 공정 케이스마다 무슨 장비, 적재적소에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지까지 숙달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그런 교육의 장비 낭비 없이 경제적으로 VR로 숙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단 설계를 이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VR, AR인데요. 그 테마스텍 폴리텍이라는 항공우주 기업이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직원 및 교육생들에게 엔진 설계 교육할 때뿐만 아니라 직접 설계할 때까지도 이 VR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리적 장비들로 비용 절감되고 한정된 장비 수량으로 인한 불편함도 극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VR 인더스트리얼 플래너가 있는데요. 그 아틀라스 코프코라고 그 스웨덴에 147년 된 산업 장비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얘네들도 장사하는 게 다른 제조업 회사들에게 산업 장비 같은 거를 이런 걸 판매하는 거죠. 그럼 이제 걔네들이랑 저희랑 아틀라스 코프코랑 계약하고 싶은 제조업 회사에게 이걸로 스타크래프트처럼 그 산업 장비 같은 거를 다 설계해서 붙여놔줘요. 이렇게 디자인해줘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옆에 그거에 따른 비용, 각 부품 및 장비의 비용들이 VR로 시뮬레이션과 연계돼서 자연스럽게 떠서 이 아틀라스 코프코와 그 산업 장비를 이용하려는 또 다른 제조업 회사 간의 거래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 AR, VR 관련 설명이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장의 데이터 처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흔한 컴퓨팅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네이버 엔드라이브나 구글 닥스처럼 그냥 데이터를 그냥 인터넷에 있는 클라우드에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저장하는 형식이고요. 다른 형태의 컴퓨팅으로 엣지 컴퓨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해당 단말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만 처리하고
저장 또한 그 단말기에 붙어 있는 클라우드에다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그 공유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엣지 컴퓨팅의 장점은 일단은 인터넷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않으니까 높은 보안성이 보장되고요. 왜냐면 인터넷을 쓰면은 누군가 해킹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앙 서버가 마비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엣지 컴퓨팅 경우는 마비돼도 손쉽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의 장점을 다 섞은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엣지 컴퓨팅인데 데이터는 단말에서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들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형식입니다. 이게 간단히 클라우드 컴퓨팅과 엣지 컴퓨팅의 그 구조인데요. 사실 이게 오른쪽에 엣지 컴퓨팅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컴퓨팅입니다. 이게 그림이 그 설명 제목을 잘못 따라한 거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컴퓨팅. 그 마지막 주제로 나노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일단 나노 기술은 일단 되게 작은 범주에서 공정 작업을 하는 기술을 말하고, 일단 나노 컴퓨팅은 보통 반도체나 소자 이런 쪽에서 되게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통 반도체를 제조하는 공정이 저희가 반도체 회로를 박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가시적으로 큰 마스크에다가 거기다 회로를 직접 그린 다음에 거기다 렌즈를 거쳐서 빛을 쏴주면은 여기 웨이퍼, 실제 저희가 이 회로를 새길 공간에 이렇게 빛이 한 군데로 집중돼서 회로가 새겨지는 원리예요. 근데 이거를 더 정밀하고 발달시키는 방법은 이 투사하는 광원의 빛의 파장을 얇게 하는 건데요. 파장을 얇게 할수록 이제 자외선에 가까워지면서 빛이 더 날카로워져 가지고 더 정교하게 회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일단 극자외선 노광이라고 하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극자외선은 13.5 나노밀리미터까지 파장이 짧아져 가지고 더더욱 섬세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자외선 노광 기술과 이 우리가 아는 롤 공정을 활용해서 만드는 기술이 바로 그 LED TV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원래 LED 소자에는 여기 보이는 갈색이 LED 소자고요. 여기 보이는 파란색 점이 유연기판입니다. 원래 이게 유연기판과 LED 소자가 하나로 붙여져야지 이제 TV에 들어갈 수 있는, 디스플레이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접 일일이 하거나 아니면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살짝 공정 라인으로 조립을 해도 그게 1초에 2개꼴로밖에 조립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쓰는 솔직히 43인치 TV 같은 경우는 거기 안에 소자만 800만 개 살짝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1초에 2개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더더욱 또 인치수가 늘어나면서 100인치, 140인치 이런 TV가 나오면 훨씬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느린 공정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롤 공정과 극자외선 이거를 반도체 회로를 조합했는데요. 그래서 롤을 돌리면서 처음에 이 LED 소자들을 롤에 붙여요. 이렇게 둘러가면서 탁탁탁탁 붙인 다음에 여기 또 바닥에다가 유연기판을 깔아놓은 다음에 다시 붙어있는 롤을 굴리면서 유연기판을 하나씩 탁탁탁탁 붙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 단축이 약 10,000배가량 늘어가지고 엄청난 생산성 향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이 왜 최신 기술이냐? 근데 원래 사실 이 기술은 2017년도부터 사용되던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 기술을 원래 최대한으로 활용하지 못했던 이유가 원래 LED 소자 보면은 원래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죠. RGB라고 그 안에 또 부품이 3개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RGB 부품 그 3가지 부품 간의 그 부품 높이 차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부품 높이 차가 다른데 이 롤을 굴리면은 사실 뭐 제일 높은 거에만 안 닿겠죠. 밑에 거는 안 닿아가지고 제일 높은 부품만 붙어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신기술이 바로 그 메타 소재 기술입니다. 메타 소재 기술은 이게 특수한 이 롤러 소재 위에 부착한 소재로 하는 건데요. 이 위에 판이 여기 맨 가장 낮은 소재까지 가도 얘네 셋이서 받는 힘이 똑같아가지고
이 판을 여기까지 눌러도 이 가장 긴 소자가 부러지지 않는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요즘 그걸로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따로 없나요? 참고 문헌을 보통 왜 구글에서 원문 기업 홈페이지에서 주로 찾아가지고 그 참고 문헌이 따로 없습니다. 기업 홈페이지에서 찾습니다. 네, 그 사이트도 원래는 자료에다 명시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죄송합니다.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다음 자료부터는 네. 혹시 사이트에서 이제 가져온 자료 같은 경우에도 사이트를 명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는 다 끝났나요? 네, 교수님. 발표 네. 6쪽까지 해서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잠깐 코멘트하고 지금 마침 강의 시간도 이제 다 끝나기 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멘트만 잠깐 할게요. 여러분들 발표하는 걸 보니까 뭐 어떤 조는 약간 산만한 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들이 아주 중요한 자료들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1시간 동안에 발표 1시간 동안에 대략 한 7, 8조 발표하고 그냥 이번 시간에 강의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강의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아서 이제 1시간을 추가해서 발표를 들은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혹시 이제 이번 과목에서는 텀 프로젝트가 이게 끝이지만 앞으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교과목이나 더 고급 과목이나 아니면 대학원 진학해서 자료 준비하고 발표하고 아니면 자기가 연구한 거 발표하고 이럴 때 이번 여러 팀들이 자료 조사하고 발표한 것 중에 제일 바람직한 건 뭐냐면 기본 원리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좀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원리나 그다음에 구체적 사례 없이 그냥 인공지능 사용해서 뭐 결과가 좋다 이런 식으로만 발표한 조도 있거든요. 그런 거는 앞으로 조금 자기 조들 발표 각각 보면 좀 구성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구체적인 원리나 이런 거 설명이 빠진 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번 과목은 이제 발표가 끝났지만 다른 발표를 여러분들 준비할 땐 그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좀 약간 구어성 내용만 있는 그런 경우가 조금 보여가지고 그것만 고치면 뭐 전부 아주 잘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누가 수강생 중에서 누가 코멘트할 분이 있으면은 채팅창이나 아니면 마이크로 코멘트나 아니면 질문이나 뭐라도 한두 건 하고 한두 건 받고 그 다음에 강의를 종료하도록 할까요? 네, 없으면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